네, 안녕하세요. 모터래프 김상영입니다. 저는 오늘 쌍용차의 신형 렉선 스포츠 칸을 시승하려고 합니다. 시승하기 앞서서 여기 주차장에 전시되어 있는 모델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색상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렉선 스포츠카는 총 8가지 색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랜드 화이트, 실키 화이트 펄, 마블 그레이, 갤럭시 그레이, 인디안 레드, 아틀란틱 블루, 아마조니아 그린, 스페이스 블랙. 이 신색 계열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랜드 화이트랑 실키 화이트 펄이 있는데, 이 그랜드 화이트 모델은 펄이 안 들어간 모델이에요. 외관 색상과 이렇게 새롭게 바뀐 디자인의 크롬들이 얼마나 잘 어울리시는지를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강렬한 인디언 레드, 채도가 상당히 높은 레드예요. 포르쉐 GTS 모델들보다는 조금 더 높은, 가민 레드보다는 조금 높고 페라리 레드보다는 살짝 낮은 느낌. 그 다음에 이제부터는 조금 어렵습니다. 얼핏 보면 다 똑같은 색 같거든요. 하지만 전부 다 다른 색상입니다. 마블 그레이 색상, 그레이 위주의 색상 중에서 가장 밝은 모델이고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기본적인 그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게 블루예요. 블루, 아틀란틱 블루 색상입니다. 자연광에서는 티가 잘 안 나는데 가까이 와서 보시면 파란색인 게 티가 나고, 도장 품질은 나쁘지 않은데 색상 구현에 있어서는 좀 비슷한 컬러들이 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가장 멋있는 컬러라고 할 수 있는 아마조니아 그린입니다. 이게 이제 메인 컬러고, 개인적으로는 제가 최근에 이제 G클래스 시승했을 때도 이런 컬러였거든요. 이 렉선 스포츠칸의 이미지와 굉장히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래 크롬과도 색상이 잘 매칭이 되는 것 같고요. 자, 이제 블랙이에요. 스페이스 블랙 컬러. 펄이 들어가 있는데 블루나 그레이에 비해서 엄청나게 도드라지진 않습니다. 그냥 까만색.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렉선 스포츠칸 시승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후! 자, 이제 시승을 할 텐데, 무선 충전 패드가 신기해요. 보통은 이 무선 충전 패드에 스마트폰을 올려놓으면 자동으로 충전이 시작하잖아요. 전원 스위치를 별도로 눌러야 이제 충전이 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거 보이세요? 이야, 무슨 렉선 스포츠카는 이런 옵션을, 스피커가 올라왔다가 내려가는 그런 시스템까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완벽하게 순정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이 커스터마이징 품목이라고 해서 이 외주에서 제작해서 장착을 하는 거거든요. 차이점이 뭐냐면, 뒤에 장착할 수 있는 롤바나 하드탑, 사이드 스텝, 그리고 심지어 이 스마트폰 무선 충전 패드까지 전부 커스터마이징을 하는 제품들입니다. 크게 고장이 나거나 수리를 자주 받아야 되는 제품들은 아닌데, 어쨌든 쌍용차가 보증을 책임져 주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주의하실 점은, 굉장히 다양한 커스터마이징 제품을 제공하고 있는 건 맞아요. 그리고 다양한 회사가 협력을 해주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 이 쌍용차도 사라지냐 마냐 이런 시기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중소기업도 제품을 생산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커스터마이징 제품마다, 그리고 제작하는 회사마다 서비스 정책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안내 받으셔야 되고요. 이런 어라운드 뷰도 설정할 수 있고, 원하는 부분으로 포커스를 맞출 수도 있네요. 화질도 꽤 선명한 편입니다. 트럭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운전대나 시트로 올라오는 진동은 그렇게 심한 편은 아닙니다. 근데 디젤 엔진의 특유의 걸걸대는 사운드는 실내로 어느 정도는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렉선 스포츠칸 페이스리프트의 컨셉은 터프예요. 그래서 강력한 느낌, 강인한 느낌들이 많이 부여가 됐습니다. 예전만 해도 쌍용차는 SUV의 명가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었죠. 하지만 이제는 현대차 팰리세이드, 투싼, 기아차 소렌토, 셀토스, 그리고 미니밴 시장도 카니발에게 완전히 넘겨줬고, 세단 시장은 일찌감치 오래전에 포기를 했고, 그래서 지금 가장 힘을 낼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이 픽업 시장일 거예요. 수입차 브랜드들이 굉장히 개성 넘치는 픽업 트럭을 출시하고 있지만, 가격적인 부분에서 사실 렉선 스포츠칸과 비교가 되지가 않거든요. 최근에 현대차가 미국 시장을 겨냥한 산타크루즈를 공개를 했습니다. 산타크루즈 같은 경우는 일단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않는다 라고 처음에는 못을 박았는데, 지금은 상황이 조금 달라져서 국내 출시가 유력하다라는 루머가 돌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마도 산타크루즈가 출시를 하게 되면 그동안 나왔었던 어떤 픽업들보다도 쌍용차에게는 위협적인 존재가 될 겁니다. 물론 픽업 트럭의 고유의 목적,
뭐 짐을 많이 싣고 험난한 길을 헤쳐나간다라는 것에서는 여전히 렉턴 스포츠칸의 능력이 더 우수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산타크루즈 같은 경우는 엄밀히 따지면 픽업 트럭이 아니라 그냥 뒤에가 뚫려있는 SUV예요. 트럭의 형태를 가지고 있지만 트럭으로 분류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것에도 장단점이 있는데 렉턴 스포츠칸 같은 경우는 1년에 자동차세가 26,000원 정도, 엄청나게 저렴하죠. 반면 산타크루즈가 우리나라에 출시하게 되면 자동차세가 한 1년에 30만원 정도는 될 거예요. 반대로 보험료는 렉턴 스포츠칸은 상용차기 때문에 보험료가 다소 비쌉니다. 산타크루즈는 승용차기 때문에 보험료는 다소 적겠죠. 그리고 렉턴 스포츠칸은 엄밀히 얘기하면 고속도로에서 1차선을 달릴 수 없습니다. 물론 달리시는 분이 훨씬 더 많아요. 하지만 그거 다 엄연히 따지면 불법입니다. 그런데 산타크루즈는 승용차이기 때문에 고속도로 1차선을 달리는 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쨌든 시장은 커질 거고 분명 쌍용차의 점유율은 떨어지겠지만 그런 것들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진짜 정통 픽업 트럭을 계속해서 발전시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역대 쌍용차가 내놓은 픽업 트럭 중에서 가장 멋있습니다. 진작 이렇게 만들었어야 돼요. 기존에는 그냥 SUV 모델, 승용 모델의 디자인과 크게 차별화되지 않았는데 이제는 확실히 자기의 얼굴 정체성을 찾은 것 같아요. 이렇게 삐져나온 부분, 물결 치는 디테일 이런 것들은 굳이 필요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기본적인 레이아웃, 구성 자체는 굉장히 좋습니다. 칸이라고 이렇게 큼지막하게 새겨놓은 거 뭐 누굴 따라한 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잘 어울립니다. 페이스리프트 모델이다 보니까 사실 엄청나게 많은 것을 투자하진 못했습니다. 신형 렉스턴 같은 경우는 페이스리프트지만 엄청나게 많은 걸 바꿔서 완전히 신차처럼 나왔어요. 네, 하지만 렉스턴 스포츠카는 그냥 일반적인 페이스리프트 수준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돈을 안 쓰면서도 많이 변한 것처럼 꾸며놨습니다. 그래서 옆모습은 사실 크게 달라진 게 없어요. 네, 참고로 지금 보고 계신 이 타이어는 OE 타이어는 아닙니다. 이거는 커스터마이징 제품으로도 팔지 않아요. 쿠퍼 타이어 같은 경우는 이 차의 이미지와 잘 맞기 때문에 일부러 지금 장착을 해놓은 겁니다. 관계자에게 물어보니까 쿠퍼 타이어 선택하고 싶다라고 하면 연결은 해준다고 합니다. 기본 OE 타이어로 제공되진 않아요. 이 국방색 너무 멋있죠? 안 그래도 쌍용차가 차량을 납품하고 있잖아요. 그런 데서 좀 영감을 받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실제로 인기를 많이 끌 것 같습니다. 진작에 이렇게 예쁜 컬러도 좀 넣어주면 좋았을 텐데 이제라도 넣어주니까 굉장히 좋고 렉스턴 스포츠 칸이 아니라 그냥 렉스턴에 들어가도 잘 어울릴 것 같은 색상입니다. 상당히 예뻐요. 오프로드의 능력을 강조하는 자동차이기 때문에 도어가 이제 밑에까지 통으로 열리는 구조입니다. 밑에까지 통으로 열리기 때문에 도강을 하더라도 이쪽 부분이 젖질 않겠죠. 예전에는 이쪽 모서리도 굉장히 뾰족했었던 것 같은데 이 라운딩도 들어간 것 같고요. 자, 픽업 트럭은 이렇게 짐칸이 떨어져 있어야 됩니다. 이게 법적으로 규정이 있어요. 근데 산타크루즈 같은 경우는 그냥 일반적인 승용차처럼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차는 화물차, 그리고 산타크루즈는 승용차로 분류가 됩니다. 자, 이렇게 롤바 같은 경우도 쌍용차가 제작한 게 아니라 아이언빌드라는 전문 제작 업체에서 납품을 하는 제품입니다. 커스터마이징으로 구매를 할 수 있는 제품이고요. 있고 없고 차이가 꽤 있어요.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가 있습니다. 훨씬 더 강인한 느낌을 주죠. 뒷모습도 일단 램프 위주로 디자인이 달라졌고요. 핵심적인 부분은 이 가운데 부분 플라스틱을 덧대놓고 칸이라는 레터링을 새겨놨습니다. 뭐 이것도 뭐 누구를 따라한 게 중요한 것 같진 않아요. 잘 어울려요. 뭐 이미 우리가 많이 봤었던, 우리 눈에 익숙했던 디자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어쨌든 뭐 이 차와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렉스턴 스포츠카는 일단 500kg까지 적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이 모델은 멀티링크가 적용되어 있는 모델이고 환스프링이 적용되어 있는 모델은 최대 700kg까지 화물을 넣을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은 쌍용차가 굉장히 잘 해내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최근에 제가 시승했었던 포드 레인저 같은 경우도 랩터 모델은 300kg까지 밖에 짐을 실지 못해요. 짐칸의 크기나 무게 같은 경우는 이 쌍용차가 굉장히 잘 맞춰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잘 잡아줍니다. 상당히 튼튼해요. 그래서 뭐 사람이 앉는 것도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짐을 싣기 위해서는 짐을 올린다, 그리고 민다, 이런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건 일반적인 SUV이고 이 차는 들어가서 짐을 또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어떻게 올라가는 게 가장 편할까? 이렇게 올라가야 되지.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근데 이게 불편해요. 체구가 작으신 분이나 연약하신 분들은 이 쉽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뭔가 이 공간에 올라올 때 조금 더 편하게 올라올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콜로라도 같은 경우는 범퍼를 구멍을 냈어요. 밟고 올라가라고. 근데 그 구멍 하나 여기 뚫어주면 되는데 그런 거 안 돼 있는 부분들 상당히 아쉽고, 물론 그 구멍을 뚫을 때도 그냥 단순히 구멍만 뚫으면 안 돼요. 짐을 메고 이 스텝을 밟고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면 이게 그만큼은 견뎌줘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까지도 꼼꼼히 고려를 하고 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풀체인지 될 때는 그런 것들도 조금 고려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안쪽에 이런 물이 빠지는 구멍도 있습니다. 물이 빠지는 구멍도 있기 때문에 그냥 물 청소를 하면 되고, 이런 고리들이 있긴 있는데 조금 더 유용하게끔 배치가 되고, 지프 글래디에이터 같은 경우만 봐도 다양하게 쓸 수 있는 요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좀 필요해 보이고, 이거 뒷창문도 개폐가 되는 방식이 적용이 되면 좋아요. 근데 지금은 막혀만 있죠. 어쨌든 굉장히 넓은 공간이기 때문에 여기서 차박하는 것도 어렵지 않을 거고, 저 같은 경우는 여기서 그냥 낚시를 하겠죠. 뭐 그런 것도 되고, 이삿짐을 마구마구 넣을 수도 있고. 픽업 트럭이 경험해보지 않으신 분들은 잘 와닿지 않으시겠지만, 한 번이라도 이 픽업 트럭의 유용함을 느껴보신 분이라면 진짜 최고의 자동차라는 것을 알게 되실 겁니다. 픽업 트럭의 뒷좌석은 간소합니다. 이 차가 3,100만 원짜리 프레스티지 트림에 옵션을 넣어서 최종 가격이 아마 3,900만 원 정도 될 거예요. 이런 도어 트림에서는 플라스틱의 질감이 아주 고스란히 느껴지고요. 인조 가죽이 쓰인 부분이 극히 드뭅니다. 그리고 창문도 원터치로 열리지 않아요. 두께도 굉장히 얇습니다. 이거는 경차보다 더 얇을 수도 있어요, 유리가. 그래서 뭐 소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엄청나게 대비가 되어 있는 자동차는 아닙니다. 뭔가 이 값싼 소재로 둘러싸여져 있지만 그래도 뭐 조립이 딱딱딱 맞게 떨어지고 있는 건 다행이에요. 자, 렉선 스포츠카는 지상고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사이드 스텝이 없다면 성인 남성도 이렇게 편하게 오르고 내릴 수 있는 높이는 아닙니다. 사이드 스텝은 무조건 있어야 돼요. 손잡이는 다 있습니다. 운전석 쪽에도 있고 보조석 쪽에도 있고 뒤에도 있어요. 뭐 예전부터 지적을 받았었던 건데 등받이 각도가 편안한 각도는 아니에요. 헤드레스트는 이렇게 올려서 사용하면 되고, 암레스트 컵홀더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에어컨 송풍구까지도 있네요. 네, 그리고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부분이 이 시트 아래에 있는 수납 공간이에요. 사실 이 시트의 밑공간은 버려지기 쉬운 공간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빈 공간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끔 만들어 놨어요. 이런 아이디어는 미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픽업 트럭들에게는 뭐 기본입니다. 다른 차들은 시트가 아예 올라와요. 시트가 아예 접히고 올라오고 회전하면서 뒷공간 전체를 쓸 수 있게끔 만들어 주기도 하는데, 지금 페이스리프트 상황에서 간신히 이 정도의 수납 공간을 만든 것 같습니다. 밑에 공간을 더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아예 시트 구성을 바꿔야 되거든요. 근데 그러지 않고서 최대한 개발 비용을 아끼면서 이렇게 수납 공간을 만들어 놨습니다. 실내 디자인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쌍용차가 오래전부터 사용해온 디자인이 그대로 적용이 되어 있고, 스티어링 휠, 이런 버튼의 마감, 이런 부분만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뭐 이런 기본적인 레이아웃은 동일해요. 이 앞에서도 그렇게 고급스럽지 않은 플라스틱 질감은 그대로 느껴지고, 그래도 이 프레스티지 트림은 가격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인조 가죽으로 덧댄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픽업 트럭이기 때문에 고급스러움이 이렇게 중요한 모델은 아닙니다. 오히려 쓰기 더 편하고 내구성이 좋은 소재들로 만드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자동차를 오래 타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동차를 막 다뤘을 때도 온전하게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야 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화려하게 실내를 꾸미고 좋은 소재로 도배를 할 수 없는 쌍용차에게는 오히려 이런 스타일로 실내를 꾸미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네, 파워트레인에 있어서는 달라진 게 거의 없습니다. 구성은 동일해요. 기존에 쓰던 디젤 엔진 그대로 사용하고, 아이신의 변속기를 그대로 납품받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제는 쌍용차는 자체적으로 파워트레인을 만들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엔진을 조금씩 튜닝하거나 나머지는 전부 다른 제작사에게 의존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비용도 넉넉하게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부품을 선택할 때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자신들의 자동차와 잘 맞는지도 살펴봐야 되고, 그 제품의 내구성이나 신뢰도, 그리고 평판,
많은 것들을 신경 써야 돼요. 한동안 쌍용차는 변속기로 골머리를 오랫동안 앓았었는데 확실히 지금 사용하고 있는 아이신 변속기부터는 그래도 꽤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부드럽게 변속되는 것이 특징이기도 하고 저단에서 토크를 굉장히 잘 몰아주는 변속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프로드 이미지가 강한 쌍용차에게는 굉장히 잘 어울리는 변속기인 것 같아요. 엔진이 달라진 건 아니지만 최대 토크는 조금 높아졌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적재 용량도 커졌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최대 토크도 살짝 키워놨어요. 물론 그런 것들이 일상적인 주행에서는 전혀 느껴지진 않습니다. 렉선 스포츠카는 확실히 지상고가 높아요. 옆에 SUV가 지나가도 제가 아래로 내려다보는 형국이에요. 그래서 전방 시야도 훨씬 더 좋은 편이고 사이드미러의 크기도 큰 편이라서 사각이 그렇게 많진 않습니다. 물론 사각지대 감지 시스템도 적용이 돼 있는데 일단 주변 시야가 굉장히 잘 보여요. 다만 워낙 높기 때문에 뒤에 낮은 차가 붙어서 오면 룸미러로 확인이 잘 되진 않습니다. 그리고 보통 주행 성능이 강조된 자동차들은 차체 높이를 낮춰서 안정적인 주행을 가능하게 만드는데 픽업 트럭은 반대죠. 더 많은 짐을 싣고도 안정적인 승차감을 갖기 위해서는 스프링을 살짝 높여놔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1cm가 더 높아졌다고 해요. 적재 용량이 늘어난 만큼 그것에 대한 하중을 견디기 위해서 이 하체 부분도 설정을 다르게 해놨고요. 운전자 보조 시스템도 갖춰 놓았는데 아쉬운 부분들이 있죠. 일단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도 없고 차선에 맞춰서 스티어링 휠을 한동안 돌려주는 시스템도 없습니다. 신형 렉스턴 같은 경우는 좀 돈을 많이 썼죠. 그래서 모비스의 이런 센서들을 사와서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 발전이 돼 있는데 이 렉스턴 스포츠카는 그 정도로 투자가 되진 않았습니다. 사실 디자인 외에 다른 것들이 많이 바뀌지 않은 페이스리프트 모델은 결국에는 가격으로 승부를 해야 돼요. 렉스턴 스포츠는 2,400만원, 그리고 렉스턴 스포츠카는 2,800만원부터 시작이 됩니다. 옵션으로 빠져있는 부분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제가 타고 있는 시승차도 옵션을 추가하다 보면 3,100만원짜리 트림에서 3,900만원까지 높아지거든요. 뭐 불필요하게 생각되는 뭐 롤바 같은 것들을 제거하면 3천만원 중반으로 어느 정도 타협이 될 것도 같습니다. 렉스턴 스포츠카 내 가격이 저렴하다기보다는 상대적으로 경쟁하는 수입 픽업 트럭이 결코 저렴하지 않기 때문에 살짝 이득을 보는 부분도 있습니다. 주행 모드는 윈터 에코 파워가 있습니다. 오래된 방식이죠. 기어 레버 옆을 눌러주는 방식인데 뭐 크게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뭐 엔진 회전수에 따른 변화만 있을 뿐이지 다른 것들이 크게 달라지는 것은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다른 구동 시스템은 뭐 익숙하시겠지만 4하이, 4로우, 2하이 뭐 이런 식으로 설정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후륜 구동 방식이고 필요에 따라서 바꿔주시면 되는데 사실 이런 도심에서는 뭐 다른 구동 넣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연비에도 더 이롭게 후륜 구동 모드로 달리다가 오프로드에 진입하셨을 때 혹은 비가 오거나 눈이 온 상황에서 달려야 될 때 하이 모드를 쓰시면 될 것 같고 진짜 험난한 길을 가야 된다, 눈에 파묻혔다 뭐 이런 상황에서만 4로우 모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4로우 모드 같은 경우는 달리는 상황에서는 적용이 되지 않고 4하이 모드는 이렇게 움직이는 순간에서도 설정을 할 수 있는데 4로우 모드 같은 경우는 일단 정차를 하고 기어를 중립으로 옮긴 다음에 적용을 시켜줘야 됩니다. 참고로 이런 픽업 트럭을 선택하실 때는 휠 사이즈를 잘 보셔야 됩니다. 쌍용차는 이런 픽업 트럭에도 20인치에 달하는 굉장히 큰 휠을 끼워주기도 합니다. 오히려 이런 픽업 트럭들은 휠의 크기보다는 타이어의 면적이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그게 자세도 더 잘 나오고 SUV처럼 휠 크기가 크고 타이어 평평비가 낮은 것을 선택하게 되면 아마 이런 도심에서는 승차감 때문에 견디지 못하실 거예요. 픽업 트럭보다는 월등히 좋지만 승차감이 조금 단단한 편인 SUV에서도 20인치 휠을 선택하면 불편하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픽업 트럭은 얼마나 더 심하겠어요. 프레임 바디라 바디는 엄청나게 딱딱하고 리프 스프링까지 끼워져 있으면 그 모델의 20인치 휠은 정말 최악의 조합일 겁니다. 요즘 뭐 날씨도 따뜻하고 돌아다니기 좋은 계절이잖아요. 아직도 코로나와 모두들 힘겹게 싸우고 있지만 자연 속으로 들어가서 이 차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선택일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시승차를 따로 섭외해서 이 차 성격에 맞는 다양한 활동들 앞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모터그래프 김상영이었습니다.
네.